지난주에 좀 추웠죠. 어,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많이 추웠어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감기 걸린 아이들 많던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했던, 세상의 법칙과 맞춤법, 먼저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풍당당님 시작부터 별풍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세상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현실은 아닌데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서 열심히 딴 생각만 하고 있죠. 파랑새 증후군,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의 60% 이상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죠. 파랑새가 정말 예쁘네요. 자, 오늘날 파랑새 증후군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빗대서 사용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뭐 이런 게 없진 않겠죠. 자, 지난주 저희가 했던 맞춤법입니다. 며칠과 몇일이었죠. 며칠과 몇일. 며칠은 며칠이라는 옛말이 변해서 된 것이며, 그리고 몇일은 1988년 새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이제 사라진 말,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며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택배가 며칠 만에 올까요?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해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시험날이 며칠이야 할 때도 며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챕터 1부터서 챕터 5까지. 자, 2주의 코테라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2주의 코테라 소식이죠. 2주의 코테라 소식에 저희 코테라에 좋은 정말 기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자, 나중에 끝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 같은 정책자금. 이번 주는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동화죠. 이야기부터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말 게으름뱅이인 농부라고 해야 되나요? 게으름뱅이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어,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면서 코를 드르릉드릉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터진 부인이 소리를 질러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 부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죠. 나가버려!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게으름뱅이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을 진짜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후적후적 걷다 보니 어느새 어느 산골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게으름뱅이가 소 탈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한테 자기도 한번 써보겠다고 해요. 소탈을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결국 소탈을 쓰게 돼요. 소탈을 쓰게 되는데요. 자, 소탈을 쓰기 전에 이 노인이 소탈을 쓰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을 것 같다며 굳이 탈을 쓰죠. 그러더니 서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변해버린 이 게으름뱅이를 노인이 데리고 소를 팔러 갑니다. 소를 팔러 가서 농부에게 소를 팔게 되는데요. 이 소를 팔면서 이 노인이 농부에게 주의를 하나 주죠.
절대 저 소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물을 먹이게 되면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밭이나 무는 절대로 못 먹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의를 주게 되죠. 근데 이 소가 그 말을 들어요. 아, 물을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듣게 되죠. 이 게으름뱅이 소는, 게으름뱅이가 된 소는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죽을 만큼 일을 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꼭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을 해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엉엉 울어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요. 일을 안 하면 농부가 때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가 무밭을 보게 됩니다. 무밭을 보는데 이 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런데 서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는 생각을 하고 물을 우적우적 씹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농부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오죠. 결국 이 게으름뱅이는요, 소의 탈을 벗게 돼요. 그 물을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놀라고 있는 놀란 농부에게 이 게으름뱅이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죠. 이래서 내가 본래는 소가 아니었는데 소가 되었다. 근데 이제는 열심히 잘 살겠다라고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주 열심히 부인이랑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삽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죽을 각오로 죽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면 또 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돈도 부자가 되어서 부인이랑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 그 게으름뱅이 소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이 백척간두라는 말이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거를 백척간두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백척간두라고 한다는데요. 거기에서 진일보, 한 발자국 앞으로 딱 디디면 뭐가 되죠? 떨어져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백척간두 하면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구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죠. 근데 사실은 그 백척간두 진일보 앞으로 떨어져 나가면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를 하게 되면 시방세계 현전신이 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시방세계 현전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해요. 이 백척간도 진일보 시방세계 그 현전신이라는 말은 그 중국 송나라 도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불교책 경덕전 등록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간두에서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현실이 보인다고 하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 있죠.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도 완전히 폭삭 망해야지 어설프게 망하면 정말 새로운 시작도 못한다고 해요. 이
이 이야기, 백척간도 진일보. 그러니까, 게으름뱅이 있죠. 소가된 게으름뱅이가 죽음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선택한 게 죽음이었어요. 물을 먹는 거였죠. 물을 먹는 거. 그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다시 사람이 됐죠.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각오로 창업 딱지를 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어, 지금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중요한 게 투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뭐 자금을 이렇게 받는 거,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창업 딱지를 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창업이라는 거에서 창업 기업, 예비 창업,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새롭게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약 300만이 넘는다고 해요. 300만이.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창업 기업이 어, 1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할 때 뭐 정말 창업을 하면서 기대에 차서 나는 뭐 잘할 수 있을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죽을 각오로 뛰지 않으면 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90%에 속하지 10%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야지만 해서 창업이라는 딱지를 떼어야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지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업 딱지를 떼려면 정말 죽을 만큼 죽을 각오로 해야 새로운 세계, 창업에서 벗어나서 탄탄한 기업이 되겠죠. 그 예로 조선시대 무역상인 임상옥 상인이 있었죠. 아시나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조선시대에 아주 큰 무역상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홍삼, 인삼 독점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중국에다 이 인삼을 팔려고 갔는데 그 중국인들이 일본 상인들이랑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기네들 이렇게 짜고 이 홍삼을 사지 않았다고 해요. 가격을 내리려고 헐값에 사려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사지 않았는데 이 임상옥 상인은 헐값에 팔지 않고 그냥 다 불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헐값에는 팔지 않겠다. 차라리 불태우겠다. 하니까, 그래서 불을 태우죠. 태우는데 중국 상인들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하고 돈을 더 줄 테니까 제발 자기네한테 팔라고 그러면서 중국 상인들이 불을 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임상옥 상인의 그 각오가 뭐였겠어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간 거겠죠.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이거를 다 팔지 못하면 얘가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니까 뭐 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중국인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높은 돈을 더 얹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더 이렇게 비싸게 팔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저 같아도 이분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위태로운 지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죽을 각오로 한 발자국 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소가된 게으름뱅이의 최후의 선택은요. 죽음이었죠. 죽음. 그런 것처럼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이 창업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 대표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죽을 각오로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R&D에도, 그러니까 정부 출연금에도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몸부림도 막무가내로, 그러니까는 뭐 앞뒤 재지 않고 방향성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몸부림을 치면 미쳤다고 하죠. 우리 춤출 때 막 춤추면 미친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몸부림을 치더라도 막무가내로 치면 안 되고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방향,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부림의 방향이라던가 기업의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그런 제시해주면서 이끌어주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막무가내 몸부림이 아니라 앞으로의 청사진,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갈,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성장을 해갈 것이다라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로드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인재 창업하고 인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그 로드맵이라던가 청사진을 잘 알고 계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는 하시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가시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업의 성장에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전문가를 R&D 지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저희 협회와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요. 멘티 멘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업을 고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하지 않아요. 멘티 기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르쳐서 이 하나하나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아니라 멘티 멘토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과 멘티 멘토 협약을 맺어서 하나씩 기업에게 알려주면서 가르치면서 성장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그 창업 기업이나 예비 창업 대표님들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이 필요하고요. 그 몸부림이 막무가내인 몸부림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R&D 지도사를 만나셔서 잘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을 멘티로, 그래서 끌고 가는 멘토로 저희가 R&D 지도사들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코테라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정실미죠. 저희 코테라 카페인데요. 정식 카페예요. 그 카페인데,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창업 기업이라던가 예비 창업 대표님들이라던가 기존의 기업을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던가 이 분들에게 맞는 그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우리 기업은 이게 필요해 해서 골라서 그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컨설팅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제가 실무 도우미 카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중간에 저기 넣었어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그 빨간색만 이렇게 해서 정실미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정실미 하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우리 기업에 맞는 그런 지원 사업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으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세상의 법칙 벌써 15번째네요. 조 지라드 법칙입니다. 조 지라드의 법칙. 자,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평균 250명이다. 라는 게 조 지라드의 250 법칙입니다. 좀 살펴볼까요? 조 지라드 법칙은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인 조 지라드 이름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저기 했다고 해요. 그 이름을 따서 조 지라드 법칙.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 지라드 씨예요. 미국의 그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12년 연속으로 판매왕으로 등극을 했대요. 그리고 15년간 13,000대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자동차 세일즈 계통에선 신화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동차 세일즈 계통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해요. 이만큼 했던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세일즈맨 최초로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있죠. 헨리 포드하고 나란히 미국의 그 자동차 명예전당에 올라가 계시는 분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근데 그 기존에 저는 세일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해서 먼 삶을 살아서 그래서 영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분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세일즈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전설적인 분이신가 봐요. 35세까지 이분은요, 본인 스스로도 나고자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분이 이제 그 어느 날, 그 친척 장례식에 갔다고 하죠. 친척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일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번 뭐 결혼식장에도 가고 뭐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알아낸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그와 연결된 250명에게 호감을 얻는 것과 같고 반대로 한 사람을 잃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호감을 얻잖아요. 그러면 250명, 그 사람하고 연결된 250명에게 호감을 얻는 것과 같고요. 한 사람에게 호감을 잃으면, 그러니까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된 250명을 잃는 것과 같다라고 이분께서 그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서 조 지라드 법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조 지라드의 그래서 250 법칙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네이버 동영상에서 나왔는데요. 이분이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봤더니 장례식 문상객의 수는 평균 250명이었대요. 어느 그 장례식이든 대충 250명. 평균적으로. 그 다음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에 오신 하객분들도 평균 250명. 그래서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250명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조 지라드 250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250명이다. 라고 이 조 지라드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은 150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칙이다가 아니라 조 지라드의 250 법칙, 조 지라드 법칙은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는 250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50명의 인간관계를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고객에게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이 생기고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250명의 고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조 지라드 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미치는 인맥의 범위가 250명이다. 이게 조 지라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 지라드의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최소한 250명의 사람에게, 그죠? 한 명으로 인해서 250명의 사람에게 좋은 감정과 깊은 신뢰를 주려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를 조심해야 되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교훈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존중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매번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매번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세일즈라던가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좀 피곤은 하겠죠.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저도 그렇게는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정말 피곤할 때도 있고, 정말 짜증이 나는 때도 있고, 괜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그냥 퉁명스럽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금,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반성을 하긴 하는데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하죠. 그래서,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 지라드의 법칙 생각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과 행동 조심하시면서 인맥 많이 관리하시고 좋은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예요. 사회에 관심을 요번 주에는요. 어버이날에 관련된 기사를 선택을 해봤어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죠. 제가 진짜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가슴에 못을 팍팍 박아드렸죠. 근데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생각이 없어서, 뭐 등등등.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후회를 참 많이 했는데, 후회한 지는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요. 살면 살수록 이럴 때 우리 아빠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록새록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만 계시는데, 그런데도 엄마한테 잘 못하고 살아요. 자, 어버이날에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4월 17일이 아니라 4월 24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날짜를 잘못 봤는데요. 4월 24일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어, 조수미 씨 이야기예요. 조수미 씨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소프라노 조수미 씨 이야기인데요. 이 조수미 씨가 어, 그 얼마 후에 그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 기사 내용 자세하게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정리해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새 음반을 만드셨나 봐요. 제작을 하셨나 본데, 이번 달에 새 음반 마더를 발매를 하고요. 마더라는 이 음반은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산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어, 부모님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거죠. 부모 자체가.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 역시도 그러니까 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근데 이제 뭐 그거가 희생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희생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책임.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 자식 입장에서, 제가 자식인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셨죠.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신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더라는 음반을 제작을 했고 이번 달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치매로 이 조수미 씨 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신대요. 근데 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공연은 그리고 이 마더라는 음반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께 드리는 음반이자 공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이. 조수미 씨에 관한 이야기. 조금 숙연해지죠. 부모님 하면 항상 좀 마음이 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잘 좋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해서 이 기사를 선택했어요. 좀 가라앉았나요? 효도라고 하죠.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 효자가 섬길 효자의 도리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섬길 효의 도리도. 그래서 섬기는 도리,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효도는. 음,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 근데 그렇네요.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 정말 효도를 못한 그 불효녀인 것 같아요. 많이 후회하고 많이 어, 그 사실이 아픕니다. 이 효자가요. 효자가 늙을 효자에 아들 자자, 자식 자자죠. 그래서 그 섬길 효자, 이 효자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등에 업은 글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등에 업는 거, 업고 섬기는 거, 이게 섬길 효자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정성껏 잘 받들어 모시는 거, 이게 효도이겠죠. 어버이날, 부모님 하니까 어버이날, 그죠? 좀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세계 어버이날이에요. 우리나라만 어버이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어버이날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버이날 하는데,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 세계 어버이날은요, 1913년 유래예요. 어버이날의 유래인데, 1913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그 미국 행정부가 1914년에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어버이의 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날이었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날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행해졌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로 지정되는 거, 이거는 1955년 8월 국무회의에서요,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대요. 그리고서 1956년 5월 8일부터서 어머니날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던 것을
그러던 것이 1973년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버이날로 개칭되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그 법정 기념일로 정해져서 정해져서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어버이날로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었던 게 어버이날로 이름이 바뀐 게 그 추묘 사상을 강조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거, 그러니까 부모님을 자식이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거는 자식이 잘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 이게 주 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부장적인 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버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이어서 그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저기하는, 떠받드는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어버이날에 대해서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요즘 부모님께 효도가 아니라 불효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부모님을 학대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요. 중국 상하이에서는요, 효도법을 이미 제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효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해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긴 했는데, 열심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 통과가 안 됐어요. 이 효도법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했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되고요. 아직 잠자고 있다고 해요. 중국 상하이의 그 효도법,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볼게요. 상하이에서는요, 2016년 5월부터 효도법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로한 부모를 찾아보지 않으면 나쁜 신용 등급을 부과를 하거나 주택 구입이나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할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모님 자주 방문 안 하고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부모님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부부가 같이 계시거나 뭐 자식들이랑 같이 있는데 안 찾아가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아니면 부모님 두 분이서만 사시는데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외면하고 사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효도법, 경로법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분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고 미리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양로원에 이렇게 모시거나 뭐 요양원에 강제적으로 모시거나 했을 때도 소송이 제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렇게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잘 모시겠다 뭐 이랬는데 뭐 집 방 하나 조금 딸랑해가지고 좀 내쫓았다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의 인성, 그리고 개인의 양심, 개인의 그런 거에, 그런 인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관련된 명언, 이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제가 딱 하나만 해봤어요. 정말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 부모님께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내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하길 바라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욕을 한다면 내 자식들이 나한테 욕을 하기를 바라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 부모님한테 하는 것들을 보고 내 자식이 나한테 한다고 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 자식이 따라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가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거를 그대로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여건이 안 따라주고 좀 바쁘고 핑계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를 내 아이들이 나한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명언은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랄게요. 틀리기 쉬운 맞춤법 챕터 네 번째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좀 어두운데요. 좀 밝게 갈게요. 밝게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틀리기 쉬운 맞춤법. 지난주에는 며칠 몇 일 이거 했었죠. 이번 주에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키다 이렇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인데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다, 가리키다 이거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볼까요?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릇된 잘못된 버릇 따위를 고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를 가르치다라고 하고요. 가리키다, 가리예요, 리. 가리키다.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향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를 말하거나 알려주는 행동들, 이걸 가리키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딱 짚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거 가리키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나 얼굴 저기 하거나 의미적으로라던가 이렇게 무언가를 그 대상이나 방향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리키다. 그리고 지식이나 나쁜 버릇이나 이런 걸 좋게 교정해 주는 거,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 익히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이거는 가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가락으로 지금 지도를 가리키고 있죠. 저 또 가르키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조심하는데 순간적으로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자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지도의 어느 한 지명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가르쳐야 해. 가르쳐. 이렇게. 저 텔레비전 위에 있는 걸 가리켜봐. 이렇게 조금 신경을 써서 발음을 하도록 하죠. 자,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공부를 가르치자. 였죠? 그러니까 시계는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저게 시계야 하고 가리키는 거. 공부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가리치다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가르키다, 가르치다. 이런 말들은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하다 보면 막 엉켜요. 엉키지만 조금 신경 써서 엉키지 않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챕터 5번째 한 계단 올라서기. 네, 명언이죠. 이번 주에도 좀 좋더라고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자, 15번째 이야기 프로입니다. 한숨이 나오는데요. 저도 프로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글귀를 읽어보니까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속상하고요. 반성했어요. 나는 아직 프로가 이쪽에 프로에 대한 낱말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프로가 되려면 정말 프로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죽을 만큼. 백전간도 진일보, 시범세계 현전신. 그걸 정말 마음에 새겼어요. 이 프로라는 글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관심을 받고자 하면 성의를 보여주세요. 우와! 별풍당당님 계속 그 별풍선 잔치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볼게요. 프로입니다. 관심을 받고자 하면 성의를 보여주세요. 네, 관심을 받고자 하면 성의를 보여주세요. 존중받고자 하면 역할에 충실해주세요.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못하는데 존중을 받을 수는 없죠. 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역할에 충실하진 않고 존중은 받고 싶어 해요. 그거 좀 잘못된 거죠. 저는 존중받고 싶죠? 싶은데, 존중을 받을 만큼, 역할에 충실했나라는 생각을 반성을 해봤어요. 엄마로서 존중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역할에 충실했을까? 뭐 이런 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추어는 말로 일할 수 있지만 프로는 반드시 일로 말해야 합니다. 네, 일로,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실천으로 말해야 하는 게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 무서워요. 자꾸 무섭고 두렵고 한 발 내딛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프로가 되고 싶거든요. 내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이 어려운 한 걸음, 한 발자국을 잘 용기 있게 내딛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용기가 안 나요. 그 한 발자국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요번 주부터서는 진짜 한 발자국을 내딛는 용기를 내볼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프로의 세계에 제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네, 프로가 되기 위한 이미 프로이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 프로라는 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겠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주의 코테라 소식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2주의 코테라 소식인데요. 저희 옆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그 과제 지원 대비 100% 과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제 신청을 했는데 한 기업, 멘티 기업들이 100% 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그 실력, 빵빵한 실력, 네, 인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저희 코테라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아요. 100% 축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축하해주세요. 저희 협회 굉장히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저희 협회 카페입니다.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방문해주세요. 자, 추천 지원 사업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상반기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모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건데요. 진흥원에서 그 기업을 모집한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저희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 정실미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시면 참가 신청서도 바로 클릭하면 신청서도 바로 저기 이렇게 뜨하니 떠요. 그러니까 저희 정실미 카페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여기 또 나왔죠.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로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방송이 다 끝났어요. 이번 주 방송 준비하느라고 조금 고생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우중충했어요. 비가 올 듯 말 듯 하는데, 그리고 날씨도 좀 춥고요. 좀 추웠고. 근데 이제 5월이니까 내일만 지나면 5월이죠. 그러면 좀 따뜻해지겠죠? 따뜻한 게 아니라 더워질까요? 더워질 것 같죠? 음, 벌써 이제 5월인데요. 4월, 잔인한 계절 4월이라고 하죠.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 달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J 규리였습니다.